자원봉사론 강의를 담당하는 박정인 교수입니다. 제15주차 이 강의는 과제를 중심으로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 장애인, 노인 자원봉사활동 부분입니다. 제10주차 1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종류, 유형을 정리해 보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으로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대상 기관을 정리해 보시오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종류 중에서 유형을 살펴보면 이웃돕기 활동, 구조구호활동, 업무지원활동, 계몽지도활동, 전통문화 보전활동, 교류협력활동 등이 있습니다. 이웃돕기 활동에는 빈곤가정 타가봉사, 복지시설 위문활동, 독거노인 보살피 등이 있으며 구조구호 활동에는 인명구조 지원, 수해복구 활동, 성금, 성품 모금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군데 위급한 곳이 있을 때는 수해복구 활동 지원도 해보셨을 것이고 성금이나 성품을 보낸 적이 있으시죠? 업무지원 활동으로는 관공서 및 기타 기관, 병원 일손 돕기 등이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더라도 병원 일손 돕기에는 가서 그 수술에 사용할 거즈를 접어준다든가 아니면 병원에서 안내를 돕기 등 관공서 기관에서도 지리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저기 안내해주는 그런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계몽지도 활동으로는 각종 캠페인이나 홍보활동, 지도활동 등이 있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활동으로는 문화유적지 관리, 경로 사상 계승 등이 있으며 교류 협력 활동에는 지역 간 교류 협력, 도시 농촌 간 교류 협력, 국제 교류 협력이 있는데요. 국제 교류 협력을 보니까 제가 젊은 시절에 저희 아들이 초등학생이었을 때 라이온스 활동을 한 6년간 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국제교류로 저희 아들이 일본의 가정집에 아동이 있는 집에 가서 일주일을 보내고 또 일본에 있는 라이온스 회원중에 자녀가 저희 집에 와서 일주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국제교류 협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대상 기관입니다.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은 해야 되긴 하는데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어디 가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럴 때 그 대상 기관을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공기관 및 시설이 있고요. 문화예술시설, 묘지, 묘원, 체육관광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청소년시설 단체, 지역사회, 종교사회단체, 기업체, 기타 장소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시설에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경찰서, 동사무소, 등기소, 소방서, 우체국, 파출소, 보건소, 적십자사, 도서관, 공설운동장 등이 있는데요. 제가 보건진료소장으로 근무할 때 광주시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나온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마땅하게 이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어떤 일거리를 줘야 될까, 저희들도 자원봉사활동인 기관이지만 어떤 글을 부여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건진료소 안이나 바깥에 있는 환경정리를 시키기도 하고요. 꽃밭을 관리시키기도 하고 또 건강관리 홍보지를 학생들한테 돌리기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면 여러 기관들이 있겠죠. 특별히 공공기관 및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시설로는 고궁, 왕릉, 박물관, 미술관, 문화회관, 시, 군, 구민회관 등이 있는데요. 고궁이나 왕릉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묘지와 묘원, 국립묘지나 묘원 등에서도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육관광시설로는 국립공원, 근린공원, 관광지, 유원지, 놀이터, 공공체육시설, 시민체육공원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많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로는 노인정이나 노인대학, 양로원, 보육원, 푸녀회, 사회복지관, 사회봉사단체, 재활원, 장애인시설, 종합병원 등이 있는데요. 저도 학생들이 오면 노인정에 가서 학생들하고 같이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도우미로 이용하기도 했고요. 저희 아들이 고등학생일 때는 보건진료소에서 1월 1일 날 새벽 4시에 일출보기 산행을 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그때 고등학생인 아들과 친구들이 그 전날 저희 보건진료소에서 숙식을 하고 새벽에 마을 주민들이나 노인들이 눈길에 넘어지지 않게 안전요원으로 봉사활동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보면 봉사활동을 할 곳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설 단체에는 청소년 수련관이나 수련관, 공부관, 근로 청소년 회관이 있겠죠. 지역사회에는 거리나 하천, 도로, 산림, 시설물, 마을 놀이터, 횡단보도 등에 있으며 종교사회단체에서는 교회나 성당, 사찰, 종교기념관 등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는 일반 기업체에서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으며 기타 장소로는 농어촌, 아파트, 자원재활용 처리소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봉사활동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굉장히 많고 내용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10주차 2강의 과제입니다. 첫 번째 문항으로 장애인의 정의를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은 장애 유형별 특성에서 정신적 장애를 설명하시오입니다. 제10장 장애인 봉사활동입니다. 그 첫 번째로 장애인의 이해입니다. 장애인을 이해하려면 장애인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장애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1980년에 신체적 손상과 능력장애 그리고 사회적 분리 세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신체 손상이란 신체 구조학적, 해부학적 기능 및 심리적인 구조나 기능의 일부를 상실한 상태를 말하며 능력장애란 기능 제약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능력장애를 말합니다. 사회적 분리라 함은 손상이나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한을 받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2001년 ICF에서는 기능과 장애 및 배경 요인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데요. 기능장애란 신체 기능 구조와 활동, 참여를 얘기하고 배경 요인은 환경 요인과 개인 요인의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는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장애 유형별 특성에서 정신적 장애입니다.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장애와 정신장애, 자폐성 장애로 나누죠. 지적 장애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경우로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 정신장애입니다. 정신장애는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및 재발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 행동, 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정신장애입니다. 세 번째로 자폐성 장애입니다. 자폐성 장애는 소화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 표현, 자기 조절, 사회 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10주차 3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장애인이 바라는 봉사자 상을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으로는 장애인과 대화할 때 유의사항을 설명하시오입니다. 제10장 장애인 자원봉사활동에서 세 번째로 장애인이 바라는 봉사자 상입니다. 장애인들도 어떤 분들이 와서 자기를 도와줄 것인지 바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거를 연구한 결과 첫째, 나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 둘째, 장애인에 대해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 셋째, 너무 아는 척하지 않는 사람. 넷째, 조급해하지 않는 사람. 여섯째, 다정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첫째, 나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란 처음으로 장애인을 만나는 사람들은 우선 장애 자체에만 관심을 갖겠죠. 그래서 얼마나 불편하냐, 학교는 다녀보았느냐 라는 질문을 하면서 동정어린 호기심을 나타냅니다. 아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가 입고 있는 옷에만 호기심을 나타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태도입니다. 참된 만남이란 마음과 마음끼리의 교류입니다. 장애인을 만나는 것은 한 사람, 어느 누구와 비교될 수 없는 독특한 개성과 만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동정 어린 호기심 대신 마음과 마음끼리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장애인에 대해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경험이 전혀 없는 봉사자를 끌어야 합니다. 장애인을 별개의 사람으로 간주하는 사람, 배우지 못했거나 세상 물증이 어두우리라고 미리 판단해버리는 사람, 장애인 본인의 뜻은 묻지도 않고 다짜고짜 도우려는 사람, 어린아이 취급하려는 사람, 자선을 베푼다고 착각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도움을 받는 처지이기에 직접 자원봉사자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장애인들은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경험이 있는 봉사자는 장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인격적인 사귐을 중시하겠죠. 세 번째, 너무 아는 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장애인들이 끌이는 사람들 중에는 경험이 많은 봉사자나 사회복지사, 장애 전문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장애인을 불효화하여 개인적인 사귐을 가로막곤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에게 애증이 없는 지식이나 기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장애를 극복하고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태도, 자신이 겪은 장애인이 마치 모든 장애인의 심리를 대변하는 것처럼 경험을 늘어놓는 봉사자들도 끓입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장애인을 불효화하여 개인적인 사귐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너무 아는 척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네 번째, 조급해하지 않는 사람. 도와주는 일을 마치 숙제를 해치우려는 듯한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봉사자의 성한 몸이 아니라 서로 맞닿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교감을 위해서는 우선 편안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만남의 목적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죠. 봉사자가 조급해하면 장애인 또한 같이 불안해집니다. 다섯 번째로 다정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바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도움을 받는 수동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자원봉사자 쪽에서 먼저 친숙해 주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쪽에서 넉살 좋게 먼저 말을 걸고 이것저것 요구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겠죠. 그렇게 장애인들은 돕는 기술이 뛰어난 봉사자보다 다정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따라서 자신을 존중해주고 자상하게 물어봐주는 사람이 다정한 사람, 편안함을 느끼는 때란 압도적이지 않고 자유로움을 누리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바라는 봉사자의 상은 나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 장애인에 대해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 너무 아는 척하지 않는 사람, 조급해하지 않는 사람, 다정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유의사항에서 네 번째로 장애인과 대화 시입니다. 첫째, 장애인에 대해 대화할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너무 어려워하거나 말을 얼버무리면 도리어 거리감을 느끼겠죠. 장애에 대해서 너무 꼬치꼬치 캐묻거나 신상에 대해 너무 오랜 시간 화제로 삼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관심 표명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주보고 대화할 경우입니다. 같은 높이에서 얘기해야 하며 휠체어를 뒤에서 잡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게 될 경우 가급적 얘기 나누는 사람 쪽으로 휠체어를 돌려놓음으로써 장애인도 대화에 함께 참여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어느 장애인과 대화할 경우 자원봉사자가 장애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해할 때까지 몇 번이고 되물어야 합니다. 어느 장애인은 반복해서 되묻는 일을 귀찮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저히 알아듣지 못할 경우에는 필기구를 사용하거나 제스처 등을 통해서 상대의 의사를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유의사항에서 화장실 가기입니다. 장애인과 외출 중에 장애인이 화장실을 가야 할 경우가 생길 때 다행히 자원봉사자가 장애인과 동성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성일 경우에는 화장실 앞에까지 가서 주위에서 동성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변 능력이나 자세 등에 따른 도움 요령은 개인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충분히 문의하고 지시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화장실 바닥 미끄럼 방지와 두 번째, 변기로 옮기기. 세 번째,
휠체어의 안전 자세에서의 배뇨, 남성의 경우에는 가능하겠죠. 화장실 바닥 미끄럼 방지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가정 내의 화장실의 경우는 변기까지 휠체어가 접근할 수 없는 구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화장실 밖에서 장애인을 안아서 옮겨야 되겠죠. 이때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하기 위해서 고무판이나 타월, 신문지 등을 미리 깔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변기로 옮기기에 자세한 내용은 바닥이 미끄럽고 체중이 무거운 사지마비 장애인의 경우 두 사람이 도와서 함께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기 앞에까지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으면 허리띠를 잡고 들어서 변기에 앉히는 것이 좋습니다. 옷만 잡으면 미끄러질 수가 있겠죠. 허리띠를 꽉 잡고 들면 좀 쉽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기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변기 옆에 손잡이가 없는 경우에 변기 뒤쪽 방향으로 정면이 가도록 자세를 취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휠체어의 안전자세에서의 배뇨일 경우 남성의 경우에 휴대용 소변기를 사용하기 전에 휠체어 앞쪽으로 장애인의 무릎을 끌어당겨서 앉힙니다. 그리고 소변통에 소변이 넘치지 않도록 기울기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11주차 1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서 직접 서비스의 사회활동 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며 두 번째 문항으로는 노인의 일반적 정의를 설명하시오 입니다. 제10장 장애인 자원봉사 활동에서 다섯 번째로 장애인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은 아동부터 청소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층이 매우 다양하고 개인별 장애 유형에 따라서 특성도 다르겠죠. 또한 개별적 욕구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자원봉사자는 앞장에서 배웠던 이러한 사항에 유의하여 상황과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에는 책임감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직접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자립기능 향상과 사회적 지지를 향상하기 위한 간접 서비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립기능 향상을 위한 직접 서비스에는 정서적 위문과 심리적 자립, 사회활동 지원, 교육 지원, 여가 선용, 취업 지원, 생활 지원, 보호활동, 의료 지원 등이 있고요. 사회적 지지를 위한 간접 서비스로는 업무 보조와 기술 지원, 조사 개발, 캠페인 등의 분야가 있습니다. 자립기능 향상을 위한 직접 서비스의 분야의 정서적 의문으로는 프로그램이 동료 상담, 재활전화 상담이 있고요. 심리적 자립에는 발달장애인 친구되기, 그리고 사회활동 분야의 프로그램에는 발달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지도 및 보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시설 이용 지도 및 보조, 언어 소통을 위한 수화 통역, 외출 동행 및 중증장애인의 나들이 보조, 차량 지원, 특수학교 장애아동 통학 보조 프로그램이 있으며 교육 지원 분야의 프로그램으로는 장애아동 학습 보조 및 학습 지도, 장애인 컴퓨터 교육, 시각장애인 이동훈련 보조 등이 있습니다. 여가선용 분야에는 장애아동 발달을 위한 학예활동 지도와 체육활동 지도, 현장학습 보조, 여가선용 보조 프로그램이 있으며 취업지원으로는 구인 구직개척, 구직장애인을 위한 취업상담, 작업지도 및 보조,
장애인 직업 재활을 위한 욕구 분석 보조, 취업 알선 및 사후 지원, 고용 홍보 보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생활 지원으로는 목욕 보조 및 이미용, 반찬 지원, 가사 활동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호활동 분야에는 장애 아동 돌보기 프로그램이 있으며 의료 지원 분야에는 순회진료와 언어 치료 보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회적 지지 향상을 위한 간접 서비스의 분야는 업무 보조가 있습니다. 업무 보조 프로그램으로서는 관련 시설, 단체 업무 보조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서 제작 보조,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 전산화, 장애아동 학습 정진을 위한 학습 자료 제작 보조,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보조, 후원자 개발, 관리 보조 등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기술 지원 분야에는 설비, 장비, 보수 및 환경관리 프로그램이 있고 조사 개발 분야에는 장애인 관련 조사 연구사업 보조 프로그램이 있으며 캠페인 분야에는 장애인 관련 각종 행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노인 자원 봉사활동에서 첫 번째로 노인의 이해입니다. 노인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겠죠. 노인에 대한 개념은 문화와 사회적 맥락 속에서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정의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은 생리적, 생물학적인 면에서 쇠퇴기에 있는 사람. 두 번째,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세 번째로,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에 대해서 보다 많은 경험과 다양한 활동에서의 기술, 지혜, 평화로움, 원숭미, 물질적 성취 등을 함축한 황금연령층 또는 우피족과 같은 긍정적인 용어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11주차 2강의 과제의 첫 번째 문항은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을 설명하시오입니다. 제11장 노인자원봉사활동에서 두 번째로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과 목표입니다.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을 먼저 살펴볼까요? 오늘날 의학과 과학기술의 발전과 식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였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한 노인들의 경우 본인이 평생 동안 축적해온 지식이나 경험 및 기술 등을 활용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면 노인들 스스로 노후에 필요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보람 있는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봉사는 노인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노인 스스로가 자원봉사자가 되어 장애인이나 소년, 소녀 가장들을 돕기 위하여 활동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기타 환경이나 교육, 교통, 문화,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은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빈곤 현상이 세계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 부부 가구 및 독신 가구의 증가, 노인의 의료 비용 및 사회적 비용의 증가, 노인 범죄의 증가 등으로 노인자원봉사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고령화 시대를 사는 노인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뿐 아니라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도 필요한 것입니다. 제15주차 2강의 과제입니다.
첫 번째 문항으로 장애인의 정의를 설명하시오입니다. 두 번째 문항은 장애인이 바라는 봉사자상을 설명하시오입니다. 제15주차 2강의 과제는 청소년과 장애인, 노인 자원봉사활동에서 과제 문항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